올 장마 시작 이후 충청 지역의 장맛비가 평년 이맘때 3배에 이르는 등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년 여성의 이탈로 지방에선 성비 불균형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에도 결혼과 출산이라는 벽이 남아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비싼 생활물가 탓에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건물 공사가 끝났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위탁 운영하기로 했는데 운영 정상화에는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함양군 아니면 계곡 주변에 살던 60대 여성은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안전하게 구조됐고 소방에는 나무 쓰러짐과 수로 정비 등 모두 12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내일 자정부터 진주와 하동, 산청과 함양, 거창과 합천, 사천, 고성, 남해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이은 장맛비에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거세지며 내일까지 전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사흘간 장맛비는 주로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경우 올 장마 시작 이후 내린 비의 양이 이미 평년 이맘때의 3배에 이릅니다. 이미 토양이 많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데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고돼 산사태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와 예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그 밖에 대구 경북과 충청, 전북 북부 등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춤하던 비는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 밤 충청과 수도권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기 시작해 내일 새벽엔 강원과 호남 등지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비구름이 서서히 남하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남과 영남에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도 12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약해져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이후 제주 부근 해상에 머물다가 다음 주 초 다시 북상해 전국에 영향을 줄 거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침수와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누런 황토물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천 옆에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이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도로 속에 있는 발통이 빠져가 있고 비상깜빡이 켜져 있고 차에 시동을 냈는데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16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천지의 보트에서 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지점에서 문천지 상류 방면으로 경찰이 수색하고 있고 저희 소방은 하류 방면으로. 도로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경산 하양읍과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9대가 침수됐습니다. 또 대구 경북 60여 곳의 잠수교와 하상도로 등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동 화해마을에서는 도랑이 범람해 마을길이 유실됐고 천연기념물 용계리 은행나무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등 문화재 5건도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동과 상주 등 12개 시군, 천여 가구의 주민 1,500명을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인구 감소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청년 여성 이탈로 지방에선 성비 불균형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형관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란 24살 송온유 씨.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디자인,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경남에는 관련 직장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없고 그곳에서 좀 견뎌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도 서울에서 최근 20년 동안 부울경 동남권을 떠난 청년 여성은 모두 18만 4천여 명. 특히 2015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나마 일자리를 얻더라도 수도권과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도권은 여성들이 희망하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고. 청년 여성의 이탈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20살에서 34살 남녀 성비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20대만 보면요. 경북이 1대 1.34명으로 가장 성비 불균형이 심했고 울산과 경남이 각각 1대 1.32명, 1대 1.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의 성비 불균형은 혼인과 출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지방은 결혼하고 싶어도 이 상대방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인구 구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출산도 감소하게 되어서 저출산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68명, 사상 초유의 합계 출산율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무너진 성비 불균형이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비단 지방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문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일자리를 찾아 통영에서 올라와 서울에 살고 있는 30살 강다은 씨. 올해 결혼 1년 차로 퇴근 후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고생했어. 별일 없었어 오늘? 빨리 밥 먹자.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 신혼생활이지만 속내를 보면 고민도 많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방 2칸 규모 작은 아파트. 결혼을 준비하며 2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했습니다. 매달 각종 생활비에 전세금 대출 이자까지 겹치다 보니 일상에 여유가 없습니다. 버거운 현실 앞에 결국 이들 부부는 자녀 계획을 미뤘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서 계속해서 조금 미루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저희도 낳고 싶죠. 너무 낳고 싶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한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치솟는 집값과 물가, 취업 승진을 위한 고단한 경쟁.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입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만큼 경쟁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6개 나라 가운데 수도권 쏠림이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적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상남도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에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상남도는 입장문에서 지역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지역 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말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주민의 반대에 지난 2일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2년 전 무산된 옛 창원 SM타운,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 대신 창원문화재단의 시설 운영을 맡길 예정인데요. 하지만 재정 투입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2021년 4월 준공한 창원 문화복합타운.
400객석 규모의 무대는 3년째 비어있고 내부 집기는 비닐도 뜯지 못했습니다. 민선 6기 특혜 논란 속에 시작된 사업은 민선 7기 내내 표류하다 민선 8기 2년 동안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창원시 산하 창원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수익화를 방지하면서 또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간 운영자를 정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려던 창원시의 검토가 없던 일이 된 것입니다. 체험장, 전시장으로 운영될 공간입니다. 2층을 포함해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에 30억 원에서 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창원문화재단이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과 수익에 대해 미리 검토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을 가정해 지출과 수익을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을 가정한 지난해 용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 해 추정 수입은 54억 원, 지출은 51억 5천만 원으로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2018년 장기 운영계획서에도 20년간 40억 원 적자가 예상됐고 민간 운영자 발굴이 어려웠던 점에 비춰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 투입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금액도 나와 있지 않고 정확한 인력 구조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 놓으시고 재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오신다면 좀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으나 내년 상반기 창원 문화복합타운 개관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는 2억 원의 연구 영역과 전문가 영입을 통한 콘텐츠 운영 기획에 따라 세부 조직과 예산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도심의 빈집들이 특히 걱정입니다.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빈집이 전국에 9만 채에 이릅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한쪽 벽면은 뻥 뚫렸습니다. 무너진 흙벽은 옆집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장맛비에 2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던 빈집 벽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돌을 하나 출라니까 돌이 또 하나 이만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 그 낙석통이 2개 있었거든요. 낙석통이 확 찌그러진 거야. 그래 내가 거기서 돌을 맞아서 뭐 어찌 되겠냐고. 다른 빈집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벽 한가운데가 불룩 나와 있고 일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철제 빗물바지가 지붕 끝에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에다 주민 위생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빨리 철거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리고 냄새 나고 해가지고 위험해. 비 오고 그러면 여기다 몰래 갖다 버리면 이게 떠내려오고 그러니까. 빈집이 빠르게 늘면서 대전에만 3,800채, 전국적으로는 9만 채에 이르는데 철거가 시급한 노후도 4등급만 전국에 12,000채가 넘습니다. 철근 끊어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돌이 깨지는 소리가 저희들이 붕괴의 징후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징후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빈집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사유재산이어서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어 장마철마다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독성이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 주의보가 올해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피서객들이 쏘이는 사고도 잇따르는데 차단망 설치나 해수욕장 입장 통제 같은 대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희 기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목격이 되나요? 제주 어민이 방파제 안까지 들어온 연갈색 해파리를 뜰채로 건져 올립니다. 독성이 강해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객 쏘임 사고도 유발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100제곱미터당 5개체 이상 확인되는 등 개체수가 최근 크게 늘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일 올해 첫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80여 곳 해수욕장 가운데 50여 곳에서 차단망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해파리 쏘임 사고가 가장 많은 제주엔 차단망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해파리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뜰채로 수거하는 형편입니다. 제주도는 예전에 차단망을 설치했지만 이로 인해 인명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옛날 과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파리 개체수가 더 늘어나 상황이 악화되면 해수욕장 입장을 통제하고 차단망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관련 사무를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다며 해파리 차단망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설치해야 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해파리 쏘임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대책은 이처럼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고 수거량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 자원 회수 로봇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남에서도 도입된 지 어느덧 3년이 됐는데 기계당 수거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직한 비닐을 든 시민들이 공터 앞 기계에 멈춰섭니다. 비닐에서 꺼낸 빈 맥주캔과 투명 페트병을 하나씩 차례로 기계에 넣습니다. 자원회수 로봇을 이용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가정집에서는 분리수거할 때는 일주일씩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에서 생기는 대로 와서 열 수 있으니까. 3년 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면서 창원에서도 처음 도입된 자원회수 로봇. 3년 전 5곳 10대로 시작한 창원의 자원회수 로봇은 현재 8곳 16대로 늘었습니다. 경남 전체도 43대나 보급됐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에 설치된 자원회수 로봇입니다. 첫 설치가 됐던 당시 기계 한 대당 3,000개의 재활용품이 수거됐지만 3년이 지난 현재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모인 투명 페트병과 캔은 하루 서너 차례 수거돼 세척을 거쳐 재활용됩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의류 원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캔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캔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한 명당 하루 20개씩 제한을 뒀지만 수요가 많은 탓에 금세 채워집니다. 사람들 헛걸음을 안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은 이거 고장이 났으면 도로 갖고 온 것을 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창원시는 시민 호응이 큰 만큼 자원회수 로봇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물가 인상 등이 반영돼야 한다며 올해보다 27.8% 인상하는 안을, 경영계는 사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서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복귀와 사직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어제 전국 수련병원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 등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사고 지점 부근에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고 초행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서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에게 허위 처방을 해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방병원까지 가담한 보험 사기 사건인데 병원은 수익을 챙기고 환자는 한약과 도수 치료는 물론 보험금까지 챙겼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들어선 40대 여성 환자. 그런데 함께 온 남편이 치료실로 향하더니 환자 대신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또 다른 입원 환자는 어머니가 대신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처방전 없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실손보험을 든 환자가 처방을 받은 것처럼 해놓고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는 보험 사기입니다. 부산의 한 한방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병원은 허위 처방으로 수익을 올렸고 환자는 보험금을 챙기고 가족이 도수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공진단까지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이 병원은 개원하자마자 환자들과 함께 보험 사기 범행을 공모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연루된 환자는 96명,
챙긴 보험금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병원장은 비급여로 도수치료 처방이 안 되자 내과 전문의까지 채용하는가 하면 브로커를 통해 보험 사기에 가담할 환자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름아름 알게 된 그 환자들을 상대로 페이백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실손 자녀 한도액만큼 보약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약품 독점 공급 대가로 리베이트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병원장, 간호사 등 2명을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환자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해 4월 벌어졌던 서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제로 속여 미성년자에게 건넨 이른바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마약 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주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같은 혐의의 또 다른 김모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들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출국해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이 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고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해당 마약 음료 제조를 담당했던 길모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지난 4월 항소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모두 19명으로 미성년자는 13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6명은 마약 음료로 인한 환각 증세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이 지난해 뽑은 간호사를 4개월째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대병원은 진주 본원과 창원병원을 합쳐 지난해 신규 간호사 267명을 뽑아 올 3월부터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현재 4개월 가까이 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사천시 삼천포항 남쪽 씨앗섬 인근 갯바위에서 14명이 탄 6.67톤급 낚시여선이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30분 만에 승선원 14명을 구조했고 어선은 인근 항구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강한 조류에 밀려 갯바위에 좌초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남해와 밀양 두 지역에 38억 원을 지원해 지역 맞춤형 돌봄을 추진합니다. 남해에서는 남해해양초등학교에 아이비터 늘봄센터를 만들어 지역 특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밀양형 돌봄은 밀양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자치단체 시설을 활용합니다. 사천시가 최근 불법 농지 취득과 이용이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 집중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의 농지이며 최근 5년 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 농지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정상회의 하루 전날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해 수십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특히 수도 키이우의 한 어린이 병원도 폭격을 당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키이우. 미사일 한 기가 건물 사이로 떨어집니다.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공습을 받은 곳은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어린이 병원이었습니다. 진료와 수술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시간 생지옥이 된 병원.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가까스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Нема слів, цензурних теж немає. То вони живі, найголовніше. Слава Богу. Техніка то. Купимо краще. 이 공격으로 병원에서 최소 2명이 숨졌고 어린이 7명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40여 발의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6명이 사망했고 15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공습을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린이 병원 공격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잔혹성을 끔찍하게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벌인 러시아의 공격에 미국은 강력한 경고를 예고했습니다. As I said, what you're going to see over the course of the week is a very set of strong signals and messages to Mr. Puti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곧 긴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 5월 KBS가 보도한 430억 원 규모의 육군 수직 이착륙 무인기 입찰 의혹과 관련해 중국산 의혹이 제기된 무인기 기체가 실제 중국산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체 지정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이 430억 원을 들여 전방과 해안에 수직 이착륙 정찰용 무인기 159대를 도입하는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업체, 군 시험 평가 때 중국산 기체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줄곧 자체 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형상 모양만 참고한 것이고 저희가 자체 설계를 했고 군 요구 조건에 맞는 보안상, 그다음에 비행 작전 반경, 능력에 맞게끔.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무인기 기체를 직접 시험 평가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시기는 지난해 초, 대수는 4대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과 문제 제기는 지난 5월 KBS의 무인기 입찰 의혹 보도로 촉발됐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경찰, 관세청 등과 함께 해당 의혹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방사청은 해당 업체가 입찰 제안서에 무인기는 국내에서 설계해 제작했다고 밝힌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의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방산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방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시험 평가 때 중국산 기체를 사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인기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내부 구성 장비가 달라진 이상 무인기의 실질이 달라졌으므로 중국산과는 전혀 다른 무인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양산시 을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김두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오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당권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오늘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주요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협의했습니다. 홍 시장은 첨단 중성자 복합빔 조사 시설과 기계 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드론 특화 단지 등 31개 사업에 국비 3,771억 원 반영과 정부안에 미반영된 140억 원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 규제 완화, 신규 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남의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결과 경남 지역 폐지 수집 노인은 1,540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남에서 폐지 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27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경상남도가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관계가 있는 농장과 축산시설 8곳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와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소독시설 20곳을 설치하고 밀양과 고성, 합천 3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초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지역 수산식품 판촉 행사를 하고 현지 업체와 1억 2,800여만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남 지역 수산업체 9곳이 참여해 붕장어와 굴, 통조림 등 27개 품목을 홍보했고 330만 달러의 수출 의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달 기말고사 문제 가운데 일부를 SNS에 올렸다가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비공개인 SNS에 자신의 사진을 찍어 올리다 기말고사 문제 일부가 담겨 1시간 만에 지웠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이 있어 어제 재시험을 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함안군 군봉면 한 섬유 제조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8시 10분쯤에는 창녕군 성산면 한 금속 도색 공장에서 파키스탄 국적 20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경남을 떠난 20대는 13,000여 명, 부산과 울산보다 5배나 많은데요. 이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경기 등으로 떠났습니다. 경남에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일자리가 있다는 걸 미리 경험하면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평소 일해보고 싶었던 기업과 기관에서 직무를 미리 경험해보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창원 성산아트홀의 전시 안내를 맡은 허보용 씨.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업무를 맡았는데요. 생애 첫 그림 설명을 앞두고 실전처럼 연습 중입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직업이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4시 전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미술교육을 전공한 보영 씨는 취업 준비를 하다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을 알게 됐는데요. 관심 분야의 일자리에서 5달 동안 일하며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졸업하게 되면서 다른 곳 서류도 넣어보고 면접도 많이 봤었는데 이제 경력이 없으면 안 뽑더라고요. 뽑지 않으셔서 이번 기회가 진짜 좋은 경험이 돼서 앞으로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 잘 취업 잘했으면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박보연 씨가 창원 조각 비엔날레를 앞두고 인터넷에 올릴 홍보 작업에 한창입니다. 전공을 살려 문화예술 분야 일을 해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생각이었는데요. 드디어 경남에서 오랜 꿈을 펼치게 됐습니다. 제 전공이랑 관련된 좀 경험을 찾고 있다가 일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딱 발견해서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던 청년들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는데요.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은 다양한 직무를 실제 현장에서 미리 경험해보며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번 경험해보자.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 큰 꿈을 키워갈 수 있고 기업에서는 전문 실력을 쌓은 인재를 채용할 기회가 됩니다. 미술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런 연유로 저희가 또 조금 개방했다는 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반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이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는 영상 촬영과 첨단 제조업, 식품 연구 등 40여 개의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수요를 통해 참여 기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의 기업과 청년들에게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경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을 걱정하고 지방은 소멸을 우려하는 현실. 청년 유출로 지역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리 일해보는 일자리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머무는 경남이 되길 바라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내리는 이번 비구름대의 특성상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서부에는 최대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곳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는 서부를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5도, 고성이 24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창녕이 30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거창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9도, 합천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목요일에는 북서 내륙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